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세계 동향을 꼼꼼하게 분석한 심층 보고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2026년 문을 열자마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느껴지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부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진화까지 오늘 이 자료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죠. 오늘 분석해 볼 네 가지 핵심 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의 패권 이동. 둘째, 중동과 동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셋째, AI 시대의 새로운 정보 생존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와 경제의 주요 쟁점들이에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현상들이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사실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술 패권의 변화가 경제 지도를 바꾸고 그게 다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개별 사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재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전기차 시장의 극적인 변화예요. 한마디로 테슬라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네, 수치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죠. 2025년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전년보다 9%나 줄어서 164만 대에 그쳤어요. 2년 연속 판매량 감소라는 건 테슬라에겐 정말 뼈아픈 결과예요. 2년 연속이요? 네, 반면에 중국의 BYD는 무려 28%나 성장하면서 226만 대를 판매했죠. 이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힌 셈이에요. 와, 9% 감소 대 28% 성장이라니 이 격차가 엄청나네요. 테슬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내 연방 세제 혜택, 그러니까 7,500달러 보조금이 종료된 영향이 커요. 아, 그 보조금요? 네, 3분기에 막차 타려는 수요가 몰렸다가 4분기에 그대로 판매 절벽을 맞은 거죠.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도 심각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판매량이 37%나 급감했고 유럽 전체 등록 대수도 크게 줄었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BYD는 중국 내수 시장의 그 살벌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규모의 경제하고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이라는 확실한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지켜냈어요. 아, 그 수직 계열화라는 게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직접 다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건 단순히 두 회사 간의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 자체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위기에 처한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다음 카드가 자동차가 아닌 로봇이라는 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의 미래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있다고 공언하면서 이 로봇이 빈곤을 없애고 인류 사회를 바꿀 거라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어요. 기업 가치를 무려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기 탈출을 위한 과감한 쇼맨십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지한 방향 전환의 시작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둘 다라고 봐야죠. 머스크는 항상 이런 거대한 비전으로 시장의 기대를 관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는 그 장밋빛 비전과 냉정한 공학적 현실 사이의 간극도 명확히 지적해요. 현실은 어떤데요? 최근 시연에서 옵티머스가 춤을 추고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사실은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그러니까 텔레 오퍼레이티드 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거든요. 아, 진짜 로고 손자한 게 아니었군요. 네. 특히 인간의 손처럼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은 여전히 큰 난제로 남아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하지만 이 피봇, 즉 전략적 방향 전환 자체는 매우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이제 실제 차량 판매량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에 걸겠다는 선언과도 같거든요. 외두부시 증권 같은 곳에서는 테슬라가 향후 10년간 자율주행 시장의 70%를 차지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결국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데이터 기업으로 평가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기업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기업의 미래를 건 하이테크 도박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원초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중동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이란의 내두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네,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입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고 공식 인플레이션이 64%에 달해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해요. 64%요? 네.
이 때문에 전국 32개 도시에서 상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역시 핵 프로그램 때문인가요? 맞아요. 이란 지도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경제의 숨통을 조여온 거죠. 특히 보고서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10일 전쟁이 경제 인프라에 치명타를 입히면서 리알화 폭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전쟁의 여파가 그렇게 컸군요. 그렇죠. 석유와 가스가 아무리 많아도 제재 때문에 팔 수가 없고 해외 자산까지 동결돼서 환율 방어조차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장전 완료, 락트 앤 로디드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군사적 긴장감까지 최고도에 달하고 있어요.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경고인데 정말 위험해 보여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란 강경파는 시위대를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은 폭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혈 진압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중동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흥미없게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반대로 러시아의 경제적 발목을 잡겠다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했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동유럽 전황의 새로운 변수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39살의 젊은 군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를 임명했어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바로 러시아 본토 타격과 정유시설 공격을 성공시킨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닙니다. 아,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전쟁 수행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해요. 부다노프의 취임 일성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즉 후방을 타격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선에서의 소모적인 교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후방 타격, 즉 비대칭 전력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부 기강을 다잡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방금 전 테슬라의 미래가 AI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AI 기술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정보 과부하 문제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저품질 컨텐츠, 이른바 AI 슬롭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지적하고 있어요. AI 슬롭이요? 네, 겉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텅 비어있거나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들이죠. 여기에 지역 언론으로 위장한 가짜뉴스 사이트, 핑크 슬라임 저널리즘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는 지금의 인터넷을 1960년대 오염된 강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정말 공감 가는 비유네요. 매일같이 그런 오염된 강에서 정보를 길어 올리는 기분이니까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샘 와인버그 교수 같은 학자들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을 넘어 비판적 무시, 크리티컬 이그노링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거예요. 비판적 무시요? 네, 쏟아지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팩트체크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의 한정된 인지 자원을 고갈시켜버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죠.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아니라 무엇을 무시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비판적 무시라니? 개념 자체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무시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자기 생각만 강화하는 확증 편향에 더 깊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내 의견과 다른 정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식별해서 내 주의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확보한 인지적 자원을 신뢰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데 쓰자는 아주 적극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그럼 그 비판적 무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수평적 읽기, 레터럴 리딩이에요. 낯선 정보나 웹사이트를 만났을 때 그 사이트 안에서 소개, 페이지 같은 걸 보면서 신뢰도를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수직적 읽기라고 하죠? 맞아요.
그건 사기꾼이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말하는 걸 믿는 것과 같죠. 대신 즉시 브라우저에 새 탭을 열어서 위키백과나 주요 언론 같은 다른 신뢰할 만한 곳에서 그 사이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차 검색해 보는 겁니다. 아, 다른 곳에서 평판을 확인하라는 거군요. 네. 실제 연구에서도 스탠퍼드 학생이나 교수보다 전문 팩트 체커들이 이 방식으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의 진위를 가려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셀프 너칭. 네요. 이건 의지력으로 버티지 말고 환경 설정을 바꾸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디지털 환경을 의지력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환경 자체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앱 알림은 꺼버리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으로 설정해서 시각적 자극을 줄이는 거죠. 의지력에 의존하기보다 환경을 통제해서 정보 과부하를 미리 예방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정보로 분노를 유발하고 논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과는 아예 엮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반응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주장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고 신고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신의 소중한 주의력을 어디에 투자할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인지적 선택인 셈입니다. 이렇게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이 비단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국 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거대 기업들에 대한 신뢰에도 큰 균열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미네소타에서 터진 대규모 급식 비리 사건, Feeding Our Future 스캔들이에요. 아, 그 사건이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된 저소득층 아동급식 자금 수억 달러를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빼돌려서 고급차, 부동산, 보석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 사건의 파장이 꽤 크다고요? 네, 정치적으로 아주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 공화당에서는 미네소타의 전통적 가치인 미네소타 나이스가 주 정부의 무능 때문에 미네소타 무능, 미네소타 인컴피턴트로 조롱받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죠. 아,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군요. 네, 이건 단순한 지역 비리를 넘어서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과 세금 낭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극하면서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신과 불안감은 경제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워런 버핏의 후계자 그레그 아벨이 이끄는 버크셔 해사웨이가 무려 3,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처를 못 찾고 있고요. 그렇죠. 버크셔의 막대한 현금 모유는 그 자체로 시장이 매우 고평가되었거나 혹은 극도로 불확실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투자의 현인조차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장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명품 백화점 삭스가 파산 위기에 처하고 크래프트 하인즈의 대표 상품 맥앤치즈가 구들스라는 건강 스타트업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어요. 그 두 현상이 사실은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점에서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거물 투자자는 몸을 사리는데 바로 그 불안정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대 기업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의 역학을 따라잡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불안감 속에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기금이 2032년이면 고갈될 거라는 시한폭탄 경고까지 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소개된 라이프스타일 변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피자 대신 스시를 찾는 미국의 알파 세대 이야기요.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로 스시 문화를 접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고급 스시를 찾아서 부모들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전직 웨이터가 쓴 칼럼 내용도 인상적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내는 팁을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는 자리세로 인식해달라는 조언이었죠.
세대 간의 취향 변화나 서비스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사회문화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는 작은 스케치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짚어봤네요. 전기차 시장의 패권 다툼에서 시작해서 지정학적 위기, 정보의 홍수,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균열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0년의 세계는 정말 아찔한 기술적 진보와 불안한 지정학적 퇴행, 풍요와 위기가 한데 뒤섞인 아주 복잡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고서의 결론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혁신을 멈춘 기업, 변화를 거부하는 체제, 그리고 정보를 주체적으로 선별하지 못하는 개인은 모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무시라는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미묘한 감정과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모방해서 우리가 보는 글이나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짜 정보, 즉 AI 슬롭이 진짜와 구별 불가능해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비판적 무시 전략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만 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뢰를 판단해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